네, 기관의 눈입니다. 자산운용사 시각에서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쿼터백 자산운용의 조홍래 대표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는 뉴욕 증시가 조금 올랐어요.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미지근합니다. 그래도 좀 눈에 띄는 점이 오전에는 외국인이 좀 사고 있었는데 우리 손현준 캐스터가 조금 매도로 또 전환을 했다고 얘기를 하셔서 어제 좀 분명히 샀고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국인의 이제 매도가 조금 잠잠해지는 건가요? 어떨까요? 네, 뭐 일단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의 우려 그리고 또 가상화폐발 좀 하락 충격에서 좀 벗어나서 시장이 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원래 5월달 신호를 한번 말씀드릴 때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글로벌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관점이었기 때문에 뭐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이제 전환해왔다 이런 개념보다는 원래의 상승 추세로 좀 복귀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FOMC 의사록에서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됐다시피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좀 끌어내릴 거기 때문에 뭐 현재 돌아선 그 시장 환경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끌어내리기 시도가 나타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현상이 일시적이다 아니면 지속된다라기보다는 하반기에 계속해서 나타날 모습을 미리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나타날 모습을 좀 미리 좀 보여줬다. 그거는 사실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시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긍정 가운데 조금씩 계속 끌어내리기가 나오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하락폭을 좀 키워왔고, 그다음에 이제 키워왔다는 것은 이제 나스닥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기술주들이 조금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연인지 아니면은 뭐 동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인지 몰라도 우리나라도 기술주들이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성장주냐, 다시 이제 가치주, 경기 민감주냐, 이걸 뭐 딱 잘라서 고르라 이렇게 뭐 여쭤보기도 좀 민망하긴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뭐 느낌이 어떠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근데 네네. 이제 저희가 5월에 신호를 설명드릴 때 한번 이제 미국에 저희가 올해 2월 이후에 나스닥의 신호가 꺼졌었다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5월 달에 다시금 켜졌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 부분이 다시 성장주 아니면 대형 기술주에 뭐 집중 투자하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번 분기 실적에서도 확인됐다시피 기술주들은 뭐 반독점 규제나 아니면 금리 상승에 취약한 특성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제 하반기나 내년까지 시장을 견인할 주도주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업종에 비해서 뭐 일방적인 강세를 보였던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주를 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되 이제 경기 민감주나 중소 가치주 같은 것들을 병행해서 투자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접근하시는 것을 뭐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는 성장주고 그다음에 이제 가치주도 좀 편입시켜라 이런 말씀인데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그 달러 지수 DXY인가요? 네. 그 90으로 하회했고 89 막 찍고 있고요. 그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도 뭐 1.599, 1.6에 가깝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1.5라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달러 약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건지 뭐 중국도 약간 용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특징이 달러 인덱스의 약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일 기준으로는 한 89.6 레벨까지 떨어지면서 약 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뭐 이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화됐던 점들도 분명히 영향을 줬고요. 무엇보다 이제 달러 인덱스라는 것이 선진국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그 중심엔 유로화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유로화 강세가 나타나는 게 달러화 약세를 좀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까 그 위안화의 강세 용인도 있겠지만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백신의 접종 횟수가 미국을 넘어섰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실제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이동 제한 조치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유럽으로 향하는 투자 자금이 굉장히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고 또한 이제 경기 지표의 개선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달러 인덱스의 추가적인 약세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지난 한 약 10년 동안의 그 달러 인덱스의 그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바닥권이 약 89달러 레벨입니다. 그래서 89를 뚫고 급하게 하회하냐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이 부분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경기 지표나 테이퍼링에 대한 전망의 변화에 따라서 달러와의 향방이 나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달러가 강세로 전환된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현재로서 기조적으로는 좀 약세 네, 가능성이 네.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뭐 말씀드렸다시피 미 신율물 국채 금리가 좀 하락을 해서 1.599, 뭐 1.161, 뭐 이렇게 좀 보이면서 이제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의 우려가 좀 과도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뭐 여기 이제 원고에는 없지만 제가 이제 워낙 훌륭하신 우리 조은혜 대표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2013년 그 1월에 가보면 그때 막 그 테이퍼링 시작한다고 그래서 한번 충격을 받았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한 3월 달인가요? 뭐 쑥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테이퍼링은 실질적으로 2014년 1월 아마 그때 시작할 거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테이퍼링 얘기가 뭐 일주일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가가 확 한번 빠졌다가 뭐 이런 모습을 2013년처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똑같고 뭐가 다릅니까? 일단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장의 반응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양적 완화가 지속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드디어 서서히 수도꼭지를 잠그나 보다라는 이슈가 전해지는 순간 시장은 뭐 하락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똑같을 것 같고요. 근데 다른 점 중에 하나는 현재 연준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기가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입니다. FOMC 의사록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거론됐다. 이 자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 지표가 연준의 목표를 계속해서 상회하고 있고 이제는 서서히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제 테이퍼링을 곧바로 개시하자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2013년도에도 버냉키가 얘기를 꺼낸 이후에 그 다음 연도 1월에 대선화 개시된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향후 한 하반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한 8월 잭슨 홀 미팅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때 이제 테이퍼링 개시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면 실질적으로는 내년도 상반기 중 어느 시점에서 점진적으로 테이퍼링이 개시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준이 그렇게 빠르게 섣부르게 움직이긴 어려운 환경인 게 다른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요 질문 하나 하고 갈게요. 그러면은 시장의 반응이 과거와 같이 아주 그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체력이 과거의 체력과는 훨씬 틀리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도하는 섹터도 많고,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그다음에 과거의 그 외환보유고와는 뭐 비교도 안 되게 우리는 외환보유고를 쌓아놓고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7년 전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조금 괜찮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인 신흥국의 체질, 네네. 경기 위기 이후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2013년도에 버냉키 쇼크로 금리가 치솟았을 때 당했던 그 신흥국의 그 약세에 비해서는 현재는 굉장히 체력이 튼튼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수 레벨이 여기서 급등하거나 한 단계 점프업 하느냐, 그러긴 좀 쉽진 않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뭐 업종이나 스타일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시장이 크게 오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르는 종목은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급락한 이후에 어떤 종목을 투자해도 뭐 차이는 있겠지만 좀 플러스 수익률을 기대했다면 지금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향방이 갈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때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나오는 경제 지표 중에서 우리가 좀 뭘 더 고민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저는 테이퍼링 이슈가 빠르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발표됐던 물가 관련된 지표에서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결국은 헤드라인이 아닌 물가, 이제 코어 CPI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기저 효과로 인해서 전년 대비 상승률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전월 대비 수치가 플러스 0.9%가 오르면서 39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저 효과가 배제돼 있는 전월 대비해서 물가가 오르는데, 그것도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원자재나 음식료를 제외한 물가가 크게 올랐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주택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고요. 그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의 CPI의 약 3분의 1이 주거 관련 물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약간 제조업의 공급 병목 현상처럼 주택과 관련돼서 그렇게 해서 공급이 부족함으로 인해 오르는 주택 가격의 상승이 계속 나타난다면 하반기에 예상치 못했던 물가 충격을 분명히 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고용 지표의 개선이 없는 한 연준이 빠르게 움직이진 않겠지만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물가가 급등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충격이 되지 않을까 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 가격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네요. 그러니까요. CPI의
소비자 물가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네, 주거 관련 물가. 예. 아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주택 가격 왜 오르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급이 네.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뭐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없으니까 침체 아니냐라는 말씀도 해주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요는 충분한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부분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착공이 들어갔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이 공급될수록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이런 뭐 건설 경기의 호황 같은 경우는 뭐 관련 산업이나 아니면 경제 성장률 전반에 굉장히 우호적인 요인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격을 자극한다라고 봤을 때는 네거티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 정상화 그리고 물가 부담이라는 양쪽에서 호재와 악재를 오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주택 가격 관련된 지표가 네. 우리 생각보다 조금 심각하게 올라간다면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은 좀 심플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주택과 관련돼서 착공이나 네. 허가 이런 그 건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다라고 네. 할 때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 네. 주택 가격이 네. 급등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인플레를 자극하고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을 앞당기는 자극제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일정 수준 현금을 가져가시는 전략도 유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들 네. 한번 정리해 주시죠.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실 작년과 달리 올해 시장이 굉장히 대응이 어렵습니다. 저희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대응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라 생각을 해서 뭐 저희 쿼터백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어서는 아니고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죠. ETF를 가지고 지수에 투자하는 그런 대응을 하신다면 개별 종목에서 나타나는 이슈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워낙 ETF가 국내엔 별로 없었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수소 아니면 BBIG, 중국 전기차 등 굉장히 생각하시는 다양한 테마들이나 업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개별 종목이 아니더라도 ETF를 활용한 전략 충분히 구사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혹은 직접 투자가 굉장히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비해 인기가 좀 사그러들긴 했지만 굉장히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공모펀드나 아니면 저희 같은 1임 서비스 쪽에 자금을 위탁하셔서 전문가들에게 맡겨보시는 것도 뭐 권고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오늘 쿼터백 자산운용의 조홍래 대표였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